공부 정서는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 정서 하면은 어떤 거를 기대하시면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이제 펴시려면은 몇 학년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가야 하고 그래야 아이가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수능 입시까지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펴시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들게 그렇게까지 교육에 헌신하시는 작가님만의 어떤 사명감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한 헌신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되게 참교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사명감으로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육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헌신이었거든요. 네네. 네, 이제 교실 안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저 자신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밖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활동으로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자신에 대한 헌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성장, 인정,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변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저 자신에 대한 성장이 학생들한테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 아이한테도 흘러가게 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나만을 위해서 성장을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변에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의미가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명감은 그 후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교육에 내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헌신적인 사람, 사명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헌신에서 시작을 했고, 학생들한테도 계속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생기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이 나 자신을 다듬는 과정이고 수련의 과정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너 자신을 보면은 그게 이제 기쁨이다. 그리고 성장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줘요. 왜냐면 제가 그 성장의 기쁨을 계속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도 자꾸 성장하고 싶고 더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되게 성장 캐릭터이시네요. 네. 내 안에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하셨던 것들이 발산형으로 이렇게 바뀌신. 네, 그래서 약간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게임에 몰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내 자신을 게임의 캐릭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몇 년 전에 나랑 지금의 나는 너무 달라 있거든요. 몇 년 후에 나도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 나 스스로도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질 것인가,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인가는 나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그 기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이제는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키면서 더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쪼개 쓰시는지 궁금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질로서 어떻게 그 질 높은 시간을 아이와 쪼개 쓰시는지 그 노하우 한 3가지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쪼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아이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이를 주 양육자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누구도 없이 혼자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박육아 하시잖아요. 아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아이랑 있는 시간에 절대적인 시간의 양도 가장 많고, 그게 이제 방해되는 일이면은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의 시간을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뭐 자는 시간이라든지 노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짬짬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웬만하면 없어요. 좀 뇌를 비우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뭐 유튜브 다음 거를 생각을 한다든지, 네. 그 다음 책 뭐 목차를 생각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앉아서 꼭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머릿속으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책상에 앉았을 때 그게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거든요. 별로 네. 없어요. 이제 네. 아이가 자고 나서 그때 이제 잠깐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영상 편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짬짬이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동한다라든지 이럴 때 이제 어플 같은 걸로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항상 머릿속으로는 돌아가고 있다. 모터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네. 거고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짬짬이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 자기한테 맞는 시간대를 찾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그 말로 이제 엄마 마음을 철렁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공부 정서 관련해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항상 좀 수능적인 아이였고, 네, 공부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전교 1등 계속하고 막 전국 모의고사 등수도 좋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또 부모님도 기대를 많이 하셨었고, 이제 그런데 그 압박감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 압박감 이런 것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고 불면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불면증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무서워서 지금도 저는 잠을 자기 전에 불안도가 제일 올라가요. 오늘 혹시 잠을 못 잘까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 다루고 있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그 불안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이제 기질상 또 불안도가 높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나왔겠죠. 그래서 그 감정을 뜨거운 감자처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녹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그 당시에 야간 자율학습을 저희 학교가 12시까지 했거든요, 밤에. 그러면 밤새 네. 이제 잠을 못 자고 학교에 가면 당연히 하루 종일 비몽사몽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공부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년을 이제 살았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근데 이게 별걸 다 해봤어요. 약도 먹어보고 뭘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배우고 약간 상담 같은 게 요즘에는 더 이제 보편화되어 있으니까는 좀 더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그냥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는구나.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멘탈이 안 갖춰져 있고 내가 의지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점수를 못 받고 극복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내가 이제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초등학부모님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고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저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나처럼 되면 어떡하지? 대학교 가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다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같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왜 무너져 내렸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감정을 다루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구나. 이제 제가 등수가 이제 떨어지면은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이 있죠. 근데 그 좌절감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등수를 떨어져 본 적도 없고, 항상 잘해왔고, 칭찬만 받아왔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니까, 나 어떡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당연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멀리 가기 위해서는 그 정서가 밑바탕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슬슬 극복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주변에 나눠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놀기만 했는데 공부 잠깐 하면 공부가 확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맨날 공부하는데 절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걸 보면 아 이게 공부 정서가 바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감각적으로는 들거든요. 도대체 이 공부 정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공부 정서는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 정서 하면은 어떤 거를 기대하시면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이제 펴시려면은 몇 학년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가야 하고 그래야 아이가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수능 입시까지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펴시는 거예요. 정말 로드맵이나 전략들이 잘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부를 대하는 느낌, 이 공부 정서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정서라는 것은 그 안에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도 들어가 있고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뤄나가는가, 그것도 들어가 있고 이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라는 이슈가 학령기에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도 그냥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이 소통의 방식도 공부라는 이슈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좌절감을 뭐 친구 관계에서도 오고 학습에서도 오고 하지만 또 이제 공부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도 이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것은 그냥 드러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 사실은 그 밑바탕에, 공부 밑바탕에 있었던 아이들의 정서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 정서라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공부 정서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럼 공부가 재미있으면 당연히 또 사는 게 재밌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니까 즐거운 시간, 더 긍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멀리 봐서도 우리가 평생 공부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공부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이제 불균형에 나를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균형에 자꾸 집어넣어야 우리가 점프하며 성장을 하죠. 근데 이 불균형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내가 공부를 했는데 됐었어 라는 그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1등을 했고 명문대에 나왔고 이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었는데 그때 됐었잖아, 몰랐었는데 그거 알았었잖아 라는 그 경험 자체가 이 지적인 불균형에 나를 좀 집어넣고 싶다, 내가 몰랐던 거를 알아가고 싶다라는 이 동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공부 정서는 필수적이다. 공부 정서를 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뽑자면 휴대폰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불안하시잖아요. 공부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규칙을 심어주는 거, 부모님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태도. 스마트폰이 참 편리한데 힘들어요. 이것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아이는 이제 그 부모님과 어떻게 이제 그걸 소통을 하는지,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또 안 지워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친구 문제도 있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워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워주면서 아무 규칙도 없이 그냥 주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당한 거죠. 엄마가 사줬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시스템이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규칙을 정하고, 그러면 이제 규칙을 정해봤자 아이들이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3단계로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보시라. 이거 꼭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이 뭔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1단계는 이제 침묵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엄마 그러지 말라고 했지! 하고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이제 1단계는 일단 내 감정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으로 침묵을 잠깐. 근데 이게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꼭 1단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멈췄다가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협력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하는 대화를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규칙이 이게 있는데 잘 안 지켜지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마트폰은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나의 문제지만 나중에는 인생의 큰 문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스마트폰 규칙을 지키는 건 너를 위한 거야. 뭐 엄마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고 너가 지켜야 되는 건데 하고 주체를 아이로 항상 가져가셔야 돼요. 주인의식을 심어주시는 거죠. 근데 엄마는, 아빠는 도와줄 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해결 방법을 아이가 직접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생각을 못하니까 엄마가 도와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3단계는 이제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지키지 못했다면 약속했던 대로 뭐 스마트폰 압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압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이제 밑밥 가기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고 규칙도 정하고 너가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아이가 엄마 나 스마트폰으로 게임해도 돼?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안 돼? 돼? 라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규칙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규칙을 생각을 하면은 너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해야지 엄마가 허락을 하고 허락을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당연히. 뭐 10번 하면 엄마가 항상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번만이라도 시도를 하면 이제 아이들은 아, 이거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 그리고 주체의식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는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좀 단호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게 힘들었어요. 규칙을 정하긴 정하는데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안 하면 안 돼? 물어봤을 때 그래? 아 너무 힘들어? 그럼 내일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자꾸 간을 보죠. 이 사람이 어디까지 뚫리는지 계속 간을 보면서 넘어도 되네? 선을 넘어도 되네? 하면서 규칙 안 지켜도 되네? 라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되면은 학급이 무너지는 거죠. 생리 생기면서 이제 무너지는데 물론 그 일관성이라는 게 절대 안 돼. 100%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건 아니고 유연하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지 권위는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규칙을 지켰을 때 그 규칙이 쓸모없는 거, 어차피 안 지키는 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생각을 해. 뭐 스마트폰 압수하기로 했다, 안 지켰는데 그러면 그건 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잃어버렸으면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안 사준다. 그러면 그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관성 있는 태도도 강조를 드립니다. 너 학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학원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자식한테 들어가지 않고 내 노후를 위해서 뭐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썼으면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공부 정서를 해치는 부모님의 말 한 3가지 정도? 키우는 말 한 3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세요. 강의를 가면은 너 알아서 해. 이 말을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말이 진짜 보통 자유를 줄 때 쓰는 말보다는 협박용으로 쓰시거든요. 너 학원 안 다닐래? 라고 하면 그래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눈치를 보고 아 알아서 하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 해줬던 말이에요. 엄마가 알아서 해라고 할 때가 제일 무섭다. 그래서 알아서 하면은 정말 혼난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혼낸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중요한 거는 인지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책 읽을 때만 고개 끄덕이고 어차피 일상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랑 전혀 모르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하고 뭐 익혀보고 하는 거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해 라고 말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세 가지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알아서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그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러면 알아서 해 라고 해도 되겠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자유를 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율이라고 해서 겉에 한계는 있어요. 오늘 학원을 가야 되는 거는 이제 정해진 규칙인데 몇 시에 갈지는 네가 정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독서 타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무슨 책으로 할지는 그럼 네가 정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권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는 그냥 뭐 해 하고 분명하게 지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해야 돼. 지금 숙제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눈치를 이제 보면서 하다 보면 자꾸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죠.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럼 밖에 나가서도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의견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타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가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엄마가 그동안에 말 몇 마디 했다고 아이가 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는 막 의견을 표현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는 알아서 하라고? 정말 알아서 해도 되나? 이제 이러면서 의견 표현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 학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학원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자식한테 들어가지 않고 내 노후를 위해서 뭐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썼으면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아이한테 이제 죄책감, 부채감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아이는 사실은 진짜 나 학원 안 다니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 독립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부모님께 얽매여 있는 그런 이제 자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마음은 아이 거고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맞고 그렇지만은 이 마음이 드는 건 그 진짜 속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이 배움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엄마는 너가 이 배움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거를 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라고 말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를 항상 고생시키는 아이야. 아빠를 고생시키는 아이야. 나 학원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의 마음은 아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희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한계를 적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가정 환경에서 이 정도는 너무 무리인데 학원을 보내면서 생색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정한 수준에서 학원을 보내면서 아이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가 계속 생색내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네. 진짜 나의 마음이 무엇이고 아이한테 전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 넌 꼭 핑계를 대니? 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는 항상 그러니?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너는 왜 꼭 그러니? 이게 꼭, 맨날, 항상 이런 게 이제 부정어랑 만나면 굉장히 공격적인 부사어가 됩니다.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나는 왜 맨날 그럴까 하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맨날 안 그랬는데. 나 맨날 안 그랬는데 100%인 사람은 없거든요. 맨날 떠드는 사람도 없고 맨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 번은 어쩌다가 다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한 번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나 잘했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나 그땐 안 그랬잖아 라고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말을 하기도 하고 반항을 하듯이, 아니면 속으로만
난 안 그랬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부사어 사용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영구적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계속해서 그 일이 네. 벌어질 것이다. 항상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학을 갔는데 지금 힘들어요. 친구들 당연히 낯선 상황이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기서 계속 외로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지금 잠깐 외로운 거고 곧 친구들 사귀어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일시적으로 좁혀서 말을 하려면은 이제 오늘이라는 부사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할 일 하기 힘들어해?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해서 독서하기가 싫어? 이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나 아빠는 나를 평소에는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믿음도 같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도 너는 왜 맨날 반찬을 이 모양으로 하니?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따라 왜 그래? 반찬이 왜 그래? 좀 허술하네? 라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는 잘했구나. 나중에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일은 특히나 좁혀서 더 잘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막 복잡하거나 분주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좀 평안해야 아이한테도 좋은 말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하느냐,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하느냐, 지금도 이제 말을 하지만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아이가 소통을 잘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또 잘 들여다보면은 좋은 대화법, 좋은 문구만 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 문구가 바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내 마음은 전쟁통인데 아이한테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양육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건데 내가 뭔가 화가 나요. 아니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 마음이 들까를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1차적 감정과 2차적인 감정이 있는데 1차 감정은 그 일에 대한 내가 느끼는 진짜 핵심적인 감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감정은 그 핵심적인 감정을 바라보기 불편해서 대신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화로 나타나죠. 화를 내는데 알고 봤더니 외로움이고 이제 화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불안함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공부를 안 한다고 화를 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엄마의 불안함이었고 남편한테 막 화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과 연결되고 싶은 외로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진짜 감정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겉도는 가짜 감정으로 내 감정을 다루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더 연결되고 싶은 외로움이 진짜 감정이었는데 그거를 화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지죠. 나의 진짜 욕구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은 남편은 더 도망가고 하면서 이게 나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알지 못하면 더 이 안 좋은 상황이 악순환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불편한 감정을 겪었을 때는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후회나 자책을 하지 말고 좀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하고 현재의 나는요,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의 선택을 후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의 나대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런 것들이었어. 예를 들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손해를 봤다. 근데 그때의 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인정되고 싶은 마음, 거기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때의 나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때 나의 욕구가 뭐였을까? 그러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 하고 지금의 나가 위로를 해주는 거죠. 보듬어주는 네, 거예요.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대신 해주기가 힘들어요. 물론 상담을 받고 그 사람이 괜찮아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이 그걸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하기보다는 나를 수용을 해주자. 과거의 나를 수용을 해주자. 이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요. 내가 잘 몰랐던 거를 선생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죠. 캐치해서 이제 적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막 복잡하거나 분주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좀 평안해야 아이한테도 좋은 말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세요? 지금 내가 선택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다 선택을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맞벌이 하느라 너무 힘든데 하면서 이제 막 짜증이 나요. 알고 봤더니 그래도 어쨌든 내가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싶고 뭐 이런 상황들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전혀 정말 죽을 것 같았으면은 어떻게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일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잘 보면은 내가 이 따뜻한 가정, 우리 아이들한테 평안한 그런 안정적인 가정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뭐를 원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면 훨씬 더 마음이 자기 연민에서 문제 해결로 넘어설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거든요. 이거 주체적으로 변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관리자분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게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이 매번 펼쳐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들어가기 전에 왜 이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학교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이런 활동들을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원한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상황들이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거다라는 거를 한번 잘 짚어보면서 내가 어떤 걸 원해서 지금 선택을 한 걸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성숙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른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설령 49대 51이라도 맞아요, 내가 맞아요. 51을 선택한 나의 몫이다. 맞아요. 그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저는 항상 나중에 이제 진짜 늙어서 이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을 미래의 나를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순간에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 목소리를 음성 녹음으로 최소한 하나 이상을 남기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당연히 매일매일 찍어주고 그거를 계속 외장하드에 이렇게 쌓으면서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너무 그리워질 모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소리 녹음하는 거랑 또 동영상은 달라요. 그래서 그 목소리도 이제 아예 몰래 켜놓는 거죠. 왜냐면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는 그때 그리워할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걸 또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힘든 순간도 소중해지는 거죠. 그쵸. 네. 아이도 알아요. 이제 제가 가끔씩 들려주면 엄마가 나 몰래 어느 순간에는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엄마 오늘은 몇 번 녹음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확장을 하고요. 공간을 확장한다라는 것은 나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제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는 나의 힘듦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고개를 드는 게 쉽지 않은데 주변에도 다 같이 힘들어.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귀여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씩씩해 보이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나도 오늘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 뭔가 나를 아는 사람과 지금의 나를 아는 사람은 뭐 이렇게 달라졌어 할 수도 있고 그러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쪽 딱 어느 순간을 보고 판단하는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연예인이든 뭐 일반 사람이든. 그러면 이제 그 맥락과 모든 상황과 시간을 딱 절단시킨 채 그 한순간만 보는 거잖아요. 전화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또 그랬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오만하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올해로 16년차 초등교사가 되셨잖아요. 상위권 아이들만의 어떤 공통점 2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요. 내가 잘 몰랐던 거를 선생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죠. 캐치해서 이제 적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메타인지겠죠. 아는 거, 그리고 이거 몰랐던 거다. 새로운 거다 하고 딱 적는 거죠. 그럼 이제 100% 이제 수업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주의 집중력은 포함이죠. 경청하는 능력 이런 것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너무 소진된 아이들인 거예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주의 집중력을 수업 시간에 발휘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또 이게 성취 압력을 주면서도 소진되지 않을 정도라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소진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의 집중하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잠깐 요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지 않다. 근데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의 에너지예요. 마음의 에너지라는 것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여야지 지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집에서는 엉망진창이고 엄마 아빠가 자주 계속 싸우시고 그러는데 학교에 와서 공부에 집중되고 하지 않죠. 공부를 그래도 잘한다 하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밝은 모습으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요. 가정의 형태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할머니랑 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 마음의 에너지가 자기가 막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하고 있으면서 이 편안한 상태, 이 따뜻한 상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제가 막 바쁘고 정신없으면 막 짜증내게 되고, 근데 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거고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국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이잖아요. 근데 유독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피아노든 미술이든 접해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를 접해본 이 경험, 책이 됐든 어떤 게 됐든 텍스트의 형태라 보여지는 것들을 자주 접해봤고 천천히 곱씹어봤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국어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국어 능력의 향상에 있어서는 텍스트 자체를 천천히 꼬박꼬박 씹어보면서 곱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이 좋아요. 어휘가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글이 되는 거니까 이 사용하는 어휘도 아이들이 말을 할 때도 다르고요. 글을 쓸 때도 달라요. 일기를 쓴다거나 뭐 말을 한다거나 궁금한 어휘가 생기면 모르는 어휘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내가 모르는 어휘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어휘가 떨어지면은 이거 모르는 어휘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기도 하고 궁금해하면서 여쭤보기도 하고 이 어휘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간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텍스트를 접해본 경험과 어휘력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읽히는 거 말고 그 아이들의 문해력을 길러줄 팁 혹시 있으실까요? 일부러 쉬운 어휘를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는 있는데 이건 모를 것 같아 하고 쉬운 언어를 표현한다든지 하지 않고 엄마가 그 사실을 말 안 하려고 함구하고 있었다? 함구?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인 것 같아? 바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인 것 같아? 라는 그 질문 속에 또 추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재료가 많으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휘들이 많아지고 그럼 아이들도 생활 속에서 계속 접해볼 수가 있죠. 독서 압력도 필요해요. 성취 압력이라는 게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압력을 살짝 주는 건데 그 압력이 물론 너무 세면은 아이는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죠. 또 아이들은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 성인도 마찬가지고 다 맞죠. 그래요. 옆에서 동기도 주고 좀 압력도 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에 있어서도 독서 압력을 주는데 플러스 1단계로 항상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창작동화만 읽는 친구들은
비문학류를 읽어주거나 네. 재밌는 책을 추천을 해주거나 같이 한번 읽어보거나 하면서 성취압력을 주는 거죠. 너무 만화책만 읽는다. 그럴 때는 또 글밥 있는 책에 플러스 1의 성취압력, 독서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장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뭐 편독을 제가 나쁘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류를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끝장을 보시라. 토지도 다 끝까지 읽고 비문학류만 너무 읽는 친구들은 코스모스까지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요만큼 읽더라도 최소한의 독서 압력을 통해서 이만큼은 채워주자는 거죠. 이 독서 압력을 두 번째로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의 비율을 봤을 때 이 앞에 전자의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한 24명에서 7명, 많으면 8명.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에도 의욕을 발휘를 하고 좀 안정돼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또 뒤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얘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라고 하면은 꼭 그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의 편식을 막는 말 혹은 방법,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식습관 지도라는 게 특히 요새는 더 힘들어요. 아이들이 편식도 더 많이 하고 잘못 지도했다가는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식습관 지도를 저도 예전만큼은 할 수 없는 게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이 새로운 음식, 낯선 음식을 먹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네, 좀 더 알았거든요. 색깔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처음 본 거고 하면은 한 입 먹고 좀 평가해 줄래? 엄마 요리를 했는데 엄마 간을 잘 모르겠어. 심사위원의 역할을 오히려 주는 거죠. 책임감을 주는 거죠. 그래? 하고 이제 한번 또 먹어보는 거죠. 이제 너만을 위한 거. 약간 이제 이것도 주인의식이죠. 그리고 너가 평가해 주는 거. 선택 화법이에요. 당근 먼저 먹을래? 브로콜리 먼저 먹을래?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먹어야 되는 것이 그냥 정해진 거고 뭘 먼저 해야 될지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둘 다 안 먹을래? 그러면은 2입 먹을래? 1입 먹을래?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쓰는 것이 3입 먹을래? 5입 먹을래? 이렇게 하면은 3입 먹을래? 2입은 안 돼? 알았어, 그럼 2입 정도로 엄마가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익숙해지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입이라도 먹어보는 거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입만 먹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를 이런 식으로 좀 시도를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주말 거실 풍경을 그리라고 하면 아이의 친구 관계나 혹은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이 보인다 라고 하셨잖아요. 직접 경험하신 일이시라고요? 담임을 하면서 일요일 오후에 너희 가족의 모습을 그려봐라. 이걸 담임을 맡으면 항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림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 오후에 그냥 아이들끼리 놀고 있거나 가족끼리 뭐 먹고 있거나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을 상상을 했는데 자기 손만 나온다라든지 뭐 엄마 아빠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정말 가지각색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좀 화기애애하고 밝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의 비율을 봤을 때 이 앞에 전자의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한 24명에서 7명, 많으면 8명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에도 의욕을 발휘를 하고 좀 안정돼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또 뒤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얘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라고 하면은 꼭 그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학교 폭력이 터진다라든지 꼭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아이가 힘들 때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진짜 아빠만 따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지도 않고 막 그런 그림을 그렸다가 근데 또 최근에 이제 막 노력을 하면서 걱정이 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람을 개미처럼 이 도화지를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 친구는 선택적인 한묵증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말을 안 해요. 집에서는 말을 잘 한다고 하는데 또 한 친구는 가족들이 딱 나눠져가지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의 모습은 다 나오는데 자기만 공부하는 손만 딱 그려놨더라고요. 실제로 좀 많이 억압되어 있는 친구였어요. 부모님께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를 다른 친구들을 놀리고 비꼬고 하는 걸로 풀었던 거예요. 학교 폭력에 연루되기도 했었고 한 친구는 그 넓은 거실에 자기만 조그맣게 소파에 그려놨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늦게 이제 밤 10시까지 혼자 있거나 아니면 동생이랑 둘이 있거나 혼자 밥도 챙겨 먹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 친구는 수많은 트로피의 그림만 다 그려놨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그린 그림인데 방문을 엄청나게 크게 그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서 핸드폰 하고 있는 그림을 공부도 의욕적이지 않고요. 무기력해요. 그런 그림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신호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렸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일이 또 1년 동안 벌어질까. 이게 학기 초에 제가 해보거든요. 너무 처음에 하면 안 되고 살짝은 레포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해야 돼요. 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리라고 하면은 애들이 좀 싫어하고, 어느 정도 레포가 형성이 좀 되었다 했을 때 이 아이들하고 해보면은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지금 마음에서 이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인기가 많은 아이들, 가장 큰 화두이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좀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인싸였으면 좋겠고 네. 친구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아이들의 태도나 공통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배려예요, 배려. 네. 양보를 하기도 하고, 다쳤을 때 괜찮아?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노는 게 아니라 괜찮아? 친구가 이제 잘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애들도 축하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배려인데, 이거를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짜증나, 망했어, 나 안 할래, 뭐 이렇게 죽고 싶어. 말을 하면은 이건 당연히 성인도 싫죠. 세 번째는 협상 전략이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욕구만 생각을 하는 건 양보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나의 욕구만 생각을 하는 건 지배형이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상대방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둘 다 생각하지 않은 건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매번 삐져버리는 거나 안 할래 막 이렇게 되는 거거나 아니면 친구랑 그냥 아예 안 놀아버리거나 상대방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같이 생각을 하는 게 협상을 잘하는 협력형 전략인 거죠. 이게 인기가 많다고 무조건 협력형을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골고루 다 사용을 해요. 다만 협력형을 많이 사용을 할 뿐이죠. 양보를 하는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서는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번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는 됐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아니겠다 싶은 거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이번에는 네가 마음대로 하면 다음번에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타인을 존중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협력형 전략이고요. 인싸력의 핵심 놀이 제한이에요. 술래잡기 할 사람, 뭐 할 사람. 막 이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놀이 제한은 굉장히 고난이도 해요. 특히나 소심한 친구들은 뭐 할 사람 못해요. 이게 놀이 제한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뭐 얼음땡 할 사람, 뭐 할 사람, 나, 뭐 공기놀이 할 사람, 보드게임 할 사람, 이거인 거죠. 처음에 놀이를 잘 제한하는 친구들은 인싸가 아주 잘 됩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할 사람? 하고 물어보면 된대요. 재밌는 놀이를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은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협상 전략도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친구 말을 따를 수도 있지만 항상 양보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네 맘대로 해서만 안 되고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좋은 팁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학생들한테도 그런 말을 자주 해줍니다. 요즘은 중1 때부터 자유학기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막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고 진로 탐색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이거를 대학교 가서야 그때서야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 전에는
내가 진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진로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초등학교 때의 진로 교육은 나에 대한 탐색이거든요. 자존감을 쌓아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장래희망 같은 거를 쓰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없다고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서 찾아요. 엄마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이라고 쓰고, 맞아. 뭐 아빠가 의사면 자기도 의사라고 쓰고, 외교관이라고 쓴 애를 봤더니 이제 영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세요. 관련된 거에서 쓰거나, 장래희망 월드컵을 해요. 100개의 직업을 우리 같이 써보자. 내가 진짜 관심 없는 거 가입표,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거 가입표. 그래서 계속 가입표를 해서 몇 개가 남겨요. 끝까지 이제 후보 순에 가는 거. 요게 이제 너의 관심사야. 그러면 이 중에서 골라. 그렇게 해서 뭔가를 찾아내서 몰랐던 거를 어쨌든 하나는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사과 재배업자라고 써온 거예요. 어머나? 부모님들 직업을 몰라요. 요즘엔 직업란을 쓰는 게 없으니까. 알고 봤더니 아빠가 과수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보는 세상은 부모님이 보는 세상의 이 넓이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 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많고 어떤 직업의 세계가 있는지 이 세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직업도 유행을 타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의대보다 서울대 공대가 훨씬 점수가 높았던 시절도 있었고, 저 대학 갈 때만 해도 교사하면은 평생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지금의 전문직은 또 옛날의 전문직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무엇이고 어떤 거를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로 교육이고, 그게 또 나의 자존감도 찾아줘요. 아,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공부 못한다고 엄마한테 혼만 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씨앗과 보석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월드컵을 하면서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눈빛이 달라져요. 공부에 임하는 그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꿈 명함도 만들어보고 같이 의견도 교환을 해보고 느낌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꿈을 꾼다는 건 이런 거야. 나와 이 직업을 연결시킨다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신 있는 엄마로 살아가기 위한 작가님만의 어떤 비법 한 세 가지 있으시다면요? 첫 번째는 조망하는 능력이에요.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아이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짧게는 대학 입시, 멀리는 아이의 인생, 최대한 멀리 높이서 조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이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가 멀리 이 대학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타인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온전히 내 아이만 바라본다라는 게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아이 자체로만 바라보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소신 있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이제 메타인지예요. 부모님의 항상 걱정은 이 순간 내가 성취 압력을 줘야 하는가? 아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가? 이 자율성과 성취 압력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너무 많이 시켰다가 아이가 너무 빨리 소진되고 지쳐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지금 맞는 속도와 방향이 뭔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최선의 선택을 다 했다면 그 다음은 아이의 몫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부모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세상의 크기가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이 성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 보여줄 수 있는 책, 이런 것까지도 부모님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느냐가 아이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건 아이한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아이들도 같이 커가고 보여주실 수 있는 세상의 크기도 더 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